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스포츠 프로야구가 어제 코로나 시대의 두 번째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5월 5일이 되어서야 무관중 개막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올해 개막전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과 방역을 고려해 수도권은 10%, 비수도권 30% 관중 입장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역 연구팀인 삼성은 2016년 홈구장을 라팍으로 옮긴 후 팀 순위가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가을 야구 가능성 등 삼성 라이온스의 2021 시즌을 전망해 봅니다. 또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소식 등 지난 한 주간 주목할 만한 뉴스도 살펴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에서 쓰게 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강제 동원이나 종군 위안부 등 다른 여러 내용들이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의 그야말로 뒷목을 잡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쓸 일본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입니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지리, 역사, 공공교과서 30종에 모두 담겼는데요. 검정 근거인 지난 2018년 일본 문부성이 개정한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를 보면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의 불법 점거 내용을 반드시 다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10년 내에 걸쳐서 만든 기준 안 지키면 검정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 독도 관련 내용 말고 위안부, 네. 그다음에 강제동원 같은 전쟁 범죄에 대해서도 네.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역사 교과서 12종류 가운데요. 단 한 곳만이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서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종뿐이고요. 대체로는 이 강제성을 빼고 간단하게 서술을 했습니다. 위안부와 강제동원 배상 문제도요. 일본 정부는 경제협력 등의 형태로 보상이 이루어졌고 조약에 의해서 개인 배상까지 끝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의의가 없지만 네. 천시 개명을 두고도 우리나라의 성이 김이박 3개밖에 없어서 자기들이 좋다. 성을 줬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데 네. 총리 바뀌었는데도 하는 짓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을요, 일본의 아시아 진출로 표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1923년 간토 대지진 때 일본 자경단과 경찰 등이 저지른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도요, 일본 정부의 책임을 알 수 없게 표현을 한다거나 그런 학살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교과서들이 다수였습니다. 희생자 규모 또한 많이, 다수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학살이란 용어 대신에 살상으로 표기를 해서 이 사건이 몇몇의 일탈 행위로 인한 사건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요, 세계사와 일본사를 합친 이 근현대사 부분을 강화한 일본 총합이라는 과목이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에서 필수 과목이 됐습니다. 그동안 일본사는 선택 과목이었는데요. 앞으로 일본의 모든 고등학생들은 역사 총합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이런 교과서로 배우는 역사, 이 현재뿐만 아니라요, 앞으로도 한일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불씨를 계속 만드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그랬지만 국내에서도 반발이 거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가요, 소마 일본 총괄공사를 불러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요. 또 교육부도 항의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독도는 경북 지역 아닙니까? 경상북도도 항의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관례적인 항의와 규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지난해 딱 1년 전에요, 일본 중학교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항의를 했었거든요. 최근에 동북아 역사재단이 독도 표기가 없는 19세기에서 20세기 일본 지리 부도와 지리 교과서 그리고 지도 등 소장 자료 4점을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임을 뒷받침할 사료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또 널리 알려야 되겠고요. 이 무엇보다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가 쓰이지 않도록 국제사회는 물론이고요. 일본 내 대응 단체들과도 연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에 대한 역사 교육을 보면요.
우리도 우리 역사 교육이 좀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부동산 블랙홀이라고 할 만큼 모든 이슈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요. 반발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이런 대책들에 대한 기대나 신뢰를 걷어차버릴 만한 구설수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부패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야단 맞을 것은 맞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부는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확대하고 검찰청 전담팀에도 인력을 500명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특히 투기 비리 공직자는 구속수사, 법정 최고형 구형, 범죄 수익 환수 방안도 내놨습니다. 단기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도 있고 네. 부동산 거래 분석원 네. 이런 것들도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이 많은 것들은 공직자들 재산 등록해야 되는 대상자 범위를 정말 엄청나게 확대한다는 것을 두고 여러 말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요, 원칙적으로 이 모든 공직자가 재산 등록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재산 등록 의무 대상인 4급 이상 공무원은 23만 명인데요. 5급에서 9급까지 공무원에다가 교원이나 공공기관 직원까지 더하면 이게 현실화가 되면은 재산 등록 의무화 대상은 한 100만 명 이상 늘어날 전망인데요. 반발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공무원 노동조합은 자치단체 9급부터 7급 공무원은 대부분 주민자치센터나 사업소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부동산 관련 특정 정보에 대해서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이 재산 등록 문에 대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고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도 하위직 공무원이 위기 모면의 희생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교조는요, 교원들이 부동산 투기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에 허탈감을 느낀다면서 이 실효성 없는 꼬리 자르기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 노조도요, 이런 제도 시행이 효과보다 행정 낭비, 예산 낭비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온갖 대책들을 다 내놓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 벌어지고 있는 또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만큼 우리를 놀래키는 일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됐습니다. 지난해 7월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됐잖아요. 이 주요 내용이 전세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임대차법 개정 시행 직전에 자신이 세를 줬던 아파트 보증금을요 14% 넘게 올린 일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았고 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김상조 전 실장뿐만 아니라요. 지금 민주당은 솔직히 힘들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조응천, 박주민 의원도 자신들의 소유 아파트 전세금을 임대차법 개정 시행 직전에 5% 이상 올린 일이 드러나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임대차법 개정을 주도했던 국토교통위 간사 그리고 박주민 의원은요. 이 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요. 이 자신 소유의 서울 서초의 아파트 보증금을 23% 넘게 올린 일이 알려졌는데요. 당시에도 찬반이 뜨거웠잖아요. 물론 주호영 원내대표는 임대차법 개정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에서는 비켜나 있긴 하지만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요. 소속 의원 174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걸 두고도 국민의힘은 여론 물타기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 내에 기구를 만들거나 감사원에 감사를 맡기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LH 관련 투기 의혹에 지금 국회의원과 가족 등 이 수사 대상이라는 보도들도 나왔습니다. 이 감사원도 좋고 별도의 기구도 좋으니까요. 이 정치권부터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 자성하고 정확한 사실을 밝히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염치란 말이 있는데요. 염치, 부끄러움을 안다 이런 뜻인데 네. 염치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75살 이상 국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이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백신 수급 상황과 코로나19 3차 유행 장기화가 이 집단 면역 형성에 돌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요양시설 입소자나 관계자, 의료진 등이 우선 대상 접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일반 국민 접종이 고령층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대구의 경우 75세 이상이 15만 8천 명인데요. 접종 동의 여부를 확인한 8만 7천여 명 가운데 6만 8
8천여 명, 78.7%만 접종에 동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7%포인트 낮았는데요. 이 접종 순서에 따른 접종에 동의를 하지만 이 순서가 제일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 백신과 관련한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한 그런 신뢰가 없는 것, 그리고 불안에 대한 요인이 동일하지 않는 데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백신의 부작용이 동반되는 건 있지만 백신을 맞아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네. 자꾸 맞아달라고 방역 당국에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막상 이 백신 수급 상황이 약간 불안정하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요, 당초 2차 접종분으로 확보를 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일부를 1차 접종으로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초 이 3월 말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9만 회분이 들어올 예정이었지만요, 이게 좀 밀려서 이달에 아마 43만 회분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 유럽연합과 인도가 영내에서 생산한 백신을 외부로 수출하는 것을 제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2차 접종 간격이요, 10주에서 12주로 연장이 됐습니다. 네,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에 간격이 이렇게 늘어나도 네. 약효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그런 의문들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영국 옥스퍼드대 등의 연구진이요, 지난해 수행한 4개 임상시험에서 얻은 자료를 분석해서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요, 6주 미만의 간격을 두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 2차 접종을 한 사람들의 예방 효과는 55.1% 정도에 그쳤지만 이 12주 이상 간격을 둔 경우에는 81.3%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지난 2월에 세계보건기구도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간격이 길수록 효과가 높아진다면서 1, 2차 접종 간격을 8주에서 12주로 권고를 해서 우리나라 2차 접종 간격도 8주에서 10주로 한번 변경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2차 접종 간격이 늘어나도 약효에는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2차 접종에 사용될 수 있는 백신이 확실히 공급이 돼야 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우리나라 내에서 생산하는데 우리도 역외 반출하지 말자는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유럽연합과 인도처럼 현재 국내에서 위탁 생산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출을 금지하면 안 되냐, 이런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코로나 유행 때 마스크가 그랬잖아요. 하지만 방역 당국은 현재로서는 이 수출 제한 시 향후 국제사회에서 받을 영향이나 해외에서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수출 제한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최근 상황을 감안을 해서 이 범정부 백신 도입 관리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건교사, 특수교사,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 등 이렇게 백신 접종 대상이 확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확보에는 차질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시 500명대 이상을 넘고 있는 것도 변수인데요.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동시에 병행을 하게 되면 의료계에서는 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백신 접종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꼼꼼하게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습니다. 네. 우리 지역 어르신들 최대한 많이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국내의 마지막 남은 향토백화점 대구백화점이 본점 영업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백화점은 동성로에 있는 본점이 오는 7월 1일부터 무기한 휴업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대백은 2016년에요, 20년 만에 첫 적자를 낸 뒤에 해마다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입점 업체들의 잇단 철수 요청에다가 판촉사원 인건비나 인테리어 공사비 등이 점포 차원에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이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IMF 때도 버텼던 향토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요즘 바뀌고 있는 대외 환경 변화는 어쩔 수가 없나 보죠. 예, 대구백화점 본점은요, 52년 전인 1969년 현재 자리에 당시에서 대구에서 가장 높은 층수 규모로 개점을 했습니다. 지난 2002년에는요, 본점과 프라자점을 합쳐서 매출과 영업 단기 순이익이 최고 기록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유통 빅3라고 불리는 이 대기업 백화점들이 대구에 잇따라 진출한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유동인구 감소, 상권 분산, 그리고 온라인 소비 증가, 여기에다가 코로나19 여파를 역시 피하지 못했습니다. 퓨점이라고는 하지만
대백 본점이 다시 문을 열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대백이 문을 닫게 되면 이 일대가 어떻게 바뀔지도 참 관심사입니다. 매각설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매일신문은 경영진이 부인을 하긴 했지만 중국계 자본이 얼마 인수를 했다. 상반기 중에 매각이 공식화될 것이다. 등의 이 구체적인 내용이 시장에서 돌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최근에 대백 본점이 리모델링 계획을 유보한 데다가 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시행할 것이라는 이 정황과 소문이 겹치면서 매각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지역 백화점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실었습니다. 영남일보는요, 인근에 삼성생명 빌딩이 차병원 그룹이 입주하기로 한 점을 꼽으면서요, 대구 백화점 본점에 의료시설 유치 가능성을 거론을 했습니다. 삼성생명 빌딩에 이어서 대구 백화점 본점 건물에 의료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이 동성로가요, 전국구 유통상권에서 의료타운으로 변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상권의 중심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대구의 중심으로서 많은 다른 자리 장소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대백 이번 얘기를 두고 다른 얘기들 많이 나온다면서요? 예, 보도 많았는데요. 대백 전성기였던 1970년대에는요, 이 신세계가 대구에 진출을 했다가 다시 갔어요. 그리고 부산의 태화백화점, 그리고 대전의 동양백화점 등 향토백화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그리고 양대산맥이었던 동아백화점이 이랜드로 넘어갈 때도 그때가 외환위기 전이었는데 그때도 대백은 살아남았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향토 기업을 지지를 하면서 충성도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백이라는 지역 기업은 또 지역 공원에 어느 정도 의무감을 갖고 기업 활동을 해왔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 지역 유통이 무너지고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자본주의 시장에서 소비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에 가서 소비를 하고 기업은 성과에 따라서 이윤을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으로 지역 자본이 유출되고요. 이런 이익들이 지역 사회로 환원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고민을 던지는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2021) 시즌 프로야구에 막이 올랐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무관중 개막을 했던 지난해와 달리 제한적 관중 입장이 허용됐는데요. 지난 5년 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던 삼성 라이온스가 전력을 끌어올려 올해는 이른바 라팍의 저주를 깰 수 있을지 야구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인사에 대해서는 2021 프로야구의 개막을 맞아 삼성 라이온스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대구 MBC 프로야구 전문 캐스터 이동훈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대구 지역의 독보적인 스포츠 기자 대구 MBC의 서건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동안 우리 시사 톡톡이 조금 무거운 주제를 많이 다뤘었다면 오늘은 상당히 주제 자체는 가벼운 주제인데 대구의 삼성 라이온스가 그동안 하도 죽을 써놔서 올해는 어떨지 전망을 하는데 네.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전망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 이 올해 삼성 라이온스가 과연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갈지 그리고 우리 대구 야구 팬들의 꿈이죠. 제발 새로 야구장 잘 지어놓고요. 라팍에서 가을 야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 꿈이 올해는 실현이 될지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시작과 동시에 여러 우려하는 점, 부상이 많았다는 보도를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선수들 할 때 짚어주시고 어제 개막을 했습니다. 네. 먼저 개막을 했는데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그래도 제한적이지만 관중 입장이 허용됐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이동훈 캐스터 개막전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저는 이 작년 개막전과 올해 개막전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작년 개막전은 이제 본의 아니게 제가 또 안식년 기간이어서 미국에서 이제 한국의 개막전을 또 볼 수 있는 행운이 있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ESPN을 통해서 한국 경기가 실시간으로 중계가 됐었고 네. 상당히 미국에서는 이른 시간이었죠. 그 당시 이제 먼 미국 땅에서 한국의 프로야구를 보는데 상당히 낯설더라고요. 관중석에 사람이 없죠. 단지 포수 뒤쪽 관중석에는 인형들만 좀 이렇게 네. 덩그러니 자리에 있는 그런 광경들이었고 아무튼 올 시즌은 이땐 야구보다는 프로 축구가 먼저 일단 개막을 했습니다. 네. 축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제한적인 관중들이 입장이 허용이 됐고 또 띄엄띄엄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상당히 익숙치 않은 환경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한층 더 좀 더 이제 안정을 찾지 않았느냐 네. 하는 그런 마음이 어제 경기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느낄 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동훈 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관중이 없는 상태에서 중계하는 게 참 어색하시죠? 저는 사실 2014년, 2015년 이 당시에 통합 우승 또 정규리그 5년 연속 우승할 당시에 중계를 맡았었기 때문에 그때는 관중이 안 찰래야 안 찰 수 그렇죠. 없는 그런 네. 환경이었죠. 네. 예, 사실 올 시즌 경기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부담스럽기도 한 게 바로 그 관중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석 기자는 개막전 풍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고척돔에서 삼성은 키움이랑 개막전을 펼쳤는데요. 어제 경기 같은 경우도 고척돔이 원래 이제 한 16,000석 정도 되니까 한 1,600분 정도가 최대 인원이고요. 그러니까 경기장에 관중이 앉아 있는 자리보다 비어 있는 자리가 거의 뭐 9배, 10배 네. 가까이 되는 상황이니까는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프로 종목들이 똑같습니다만 뭐 육성 응원도 할 수가 없고요. 또 야구장 찾는 분들이 야구장 분위기를 느끼는 게 꼭 야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경기장에서 좀 맛있는 것도 그렇죠. 드시고 네네. 이런저런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경기를 보는 게 야구의 또 다른 맛인데 그런 것들이 사라진 야구장의 개막전이란 점이 어쨌든 참 마음이 아픈 대목인 거잖아요. 그래도 위안인 거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개막 자체가 5월로 밀렸고 관중 유입은 거의 7월 말쯤에나 가능했다는 점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조금씩은 정상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의 이 정도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좀 나아질 것인가 이런 뭐 기대와 우려가 교차를 하고요. 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5단계라서 10%지만은 뭐 대구라든지 대부분의 지역들은 30%까지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다음 주 같은 경우 이제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는 한 7,000명 정도까지 입장이 가능하니까 조금은 그래도 개막전 기분이 더 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두 분 다 말씀 주셨습니다만 코로나19가 난생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네. 과연 개막이 될 것인가도 사실은 불확정적이었고 불투명했었는데 모든 구단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삼성 라이온즈 역시 2020년 시즌을 상당히 첫맞이하는 혼란 속에서 보냈을 것 같은데 2020년 지난 시즌을 짧게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짚어주시고 올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석 기자 먼저 하시겠습니까? 올해도 일단은 뭐 모든 종목이 그렇고 야구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만 이제 새 시즌 성적을 예측할 때 지난해 기준으로 많이들 이제 추측과 예상을 하시죠. 그래서 뭐 우승 후보로도 이제 지난해 우승팀 NC가 제일 많이 꼽히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삼성이 일단은 뭐 아주 낙관적으로 보기는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지난해 전체적으로 뭐 아쉽게 못한 게 아니라 그냥 못한 시즌이라고 평가를 해도 될 만큼 시즌 막바지에 너무 안 좋은 모습이었고요. 물론 이제 시즌 중반을 넘어서면서 한때 4위까지 올라가면서 야, 드디어 라팍에서 처음으로 가을 야구를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기대도 있었지만 네. 그 기대가 뭐 너무 짧게 진짜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졌고요. 그 허삼영 감독이 이제 굉장히 깜짝 발탁으로 팀을 이끌었는데 그 허삼영 감독이 추구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 실험들이 결과론적으로는 실패한 부분이 많았죠. 예를 들어 포지션을 멀티 포지션, 뭐 내야수가 외야에도 가고 외야수가 내야에도 하는 이런 멀티 포지션을 추구한 것이 과연 성공했는가? 그렇게 성공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네. 또 10개 구단 중에 가장 많이 선발 라인업이 바뀐 팀이었어요. 삼성 라이온즈가. 그런 점들이 팀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시도를 해서 결과를 얻어냈다면은 원동력이 됐겠지만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좀 아쉬움이 많은 시즌이었고 뭐 어린 선수들의 활약이나 이런 것도 그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어느 정도 해줘야 될 선수들이 못한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해는 어쨌든 뭐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네.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젊은 선수들의 그 활약을 약간 반대 극부적인 차원에서 해석해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2020 시즌에 얻은 성과라면 방금 지적해 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작년에 그 심창민 선수가 군 복무 이후에 팀에 복귀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팀이 이렇게 경쟁 상대가 많을 줄 몰랐다. 팀 동료들을 가지고 한 얘기겠죠. 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충분히 있었겠다 싶은 부분이 사실 뭐 차우찬 선수가 이적하면서 보상 선수 들어왔던 이승현 선수라든지 또 뭐 입단한 지 얼마 안 됐죠. 김윤수 2018년에 입단해서 19, 20 이제 뭐 3년 차를 맞았던 김윤수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나름의 어떤 그런 난세 속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서 차근차근 자기의 퀄리티를 높여가고 있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물론 그 뭐 최지강 선수 같은 경우에도 빼놓을 수 없고요. 또 야수 가운데는
팀의 요즘 거의 뭐 마스코트라고 해야 될까요? 김지찬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단지 2020년에는 큰 성과로 나타나지는 않았을지언정 21 시즌을 준비하는 삼성에게 있어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자양분으로 네. 또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올 시즌을 기대하게 만든 성장의 과정이었다. 그렇죠. 네. 예. 우리 석 기자는 시범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시범 경기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최근 시범 경기 중에 꽤 잘한 편이 됩니다. 4위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5할 승률 거뒀고요. 2016년인가 그때 뭐 시범 경기 성적은 의미 없지만 그때 1위하고는 계속 뭐 12, 9위, 10위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삼성라이온즈가 시범 경기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물론 뭐 팀들마다 시범 경기가 안 좋은 팀들이 오히려 정규 시즌에서 더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삼성은 시범 경기도 안 좋고 정규 시즌도 안 좋았다는 점에서 올해는 조금은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앞서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지만 국내 전지훈련의 여파가 모든 팀들의 지금 부상 선수 아니면 기량이 올라오지 않는 선수가 많은데 삼성이 특히 좀 핵심적 선수들의 부상이 많은 게 아쉬움이죠. 네. 일단 국내 선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내 선발의 한 축을 담당해야 될 최채영 선수가 이미 일찌감치 부상으로 빠졌고 올겨울에 삼성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뭐 최고의 스타 영입이죠. 이번 겨울 FA 시장에서는 오재일 선수도 시범 경기를 치르다가 다시 부상이 왔고요. 두 선수 다 공교롭게도 이 복사근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옆구리 쪽 근육이 지금 둘 다 뭐 파열 내지 그 통증을 느끼면서 이제 전력에서 빠진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는 팀에서 한 3선발 정도를 해줘야 될 투수랑 그 다음에 3, 4번을 쳐줘야 될 타자가 빠져버린 상황에서 개막을 맞이하는 삼성 라이온즈. 시범 경기 성적을 바탕으로 조금은 가졌던 희망이 시범 경기 끝자락에 닥쳤던 이 부상들 때문에 고민이 많을 거고요. 그 뭐 김동엽 선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연습 경기도 못하고 계속해서 부상이었지만 조금 복귀가 이제 임박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 외에도 뭐 구자욱 선수라든지 이학주 선수라든지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점에서는 뭐 시범 경기 막판의 분위기는 어찌 보면은 시범 경기 1위 했던 하나보다도 뭐 좋다고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네. 시작과 함께 에이스들이 부상을 입는 것 때문에 큰 전력 손실이 있다고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동 캐스터 보시기에도 그렇습니다. 예, 뭐 전문가들도 얘기하곤 합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뭔가 새로운 어떤 스타트를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이전으로 돌아간 건 아닌가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축 선수들이 빠진 가운데 맞이해야 되는 그러니까 복귀 시점이 아무래도 4월 말 내지는 5월 초로 점쳐지다 보니까 그때까지 치러야 될 경기 수가 한 25경기에서 30경기는 된단 말이에요. 시즌 초반 삼성이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첫 번째 어떤 고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2021 시즌 변화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죠. 삼성 라이온스 하면 정말 그 야구의 왕가 아니었습니까? 명문 구단이었고 왕조의 몰락이라고 요즘 팬들이 얘기한다는데 숫자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99688. 삼성 팬들한테 제일 유명한 비밀번호 중 하나죠. 네, 99688. 네, 이 하위권 성적으로 계속 있어가지고 이게 또 더더구나 삼성 팬들한테는 그 일간 한간에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너 왜 이렇게 애가 참을성이 없어 이렇게 야단을 치니까 그 학생이 선생님 저 하나 이글스 팬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미안하다 그랬대요. 하나 이글스가 그렇게 안 좋은 성적을 계속 유지할 때도 팬으로 꿋꿋하게 버틴 걸 보면 참을성이 있는 건데 네. 삼성 라이온스 같은 경우는 이런 지금 99688이라는 게 이전에 좋았던 시절에 대비가 더 되니까 네. 더 몰락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암흑기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모로 뭐 분석도 나오긴 합니다만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언급을 하자면 저는 사실 이 프로축구 중계 쪽으로 잠시 좀 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14, 15년 한창 전성기 때 삼성을 기억했고 그런 가운데 맞이했던 지난 시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뭐 조금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죠. 사실 우리 서공 기자도 2014년, 2015년 저희가 목동구장 내지는 잠실구장 한국 시리즈 같이 중계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화려하지 않았습니까? 스타팅 멤버가 전부 국가 대표급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유중일 감독의 올 시즌 전반기 목표가
승패가 플러스 한 25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계 나가서도 주로 이기는 경기들을 네. 할 수밖에 없었고 점수 내기는 쉽고 또 투수들은 한 6회까지만 던져주면 오늘 경기 이겼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중간중간 봐왔던 지난 5년간의 시간은 상당히 그 당시에 스타급으로 불렸던 선수들은 다 빠져나가고 부재한 상태였고 예. 그런 가운데 뭐 젊은 선수들이 다시금 또 팀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분위기는 되지 못했고 또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제1기구로 팀이 넘어가면서 네. 여러 가지 지원도 약해지고 팀이 다시 뭐 승가를 살아나기 위한 재도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약의 발판이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네. 시간이었기 때문에 단지 선수들의 기량만을 탓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석 기자, 팬들은 제일 많이 흔히 이제 인상적으로 구체적인 전력 분석보다는 인상적인 어떤 내용들에 집중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제1기획으로 넘어가고 난 뒤 삼성 망했다고 제일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운영비가 다소 좀 줄어든 부분도 없지 않고요. 근데 뭐 이제 구단 측에서는 항상 쓰는 돈은 크게 차이가 없다, 뭐 아끼고 있지 않다, 쓸 만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쓰는 방향성에는 확실히 옛날이랑 달라진 점이요. 옛날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에서 거의 메인 스폰서라고 삼성 라이온즈가 별도의 법인으로 있었던 시절에는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과감함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 돈을 써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돈을 쓰다 보니까는 오히려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고 좋은 선수를 지키고 이럴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제1기획 산하로 넘어오면서는 모든 삼성 산하 스포츠 그룹들이 팀들이 그렇지만은 같은 돈을 쓰더라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한 책임감과 눈치를 보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과감하게 영입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죠. 이 시도에 대한 책임들을 예전에 비해서 강하게 묻기 때문에. 네. 또 하나는 지금 많은 팀들이 좀 변화하는 대목들이 젊은 팀 컬러, 뭐 데이터라든지 스마트한 팀으로 가려는 과정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이유에서 삼성도 이제 허삼영 감독을 지난 시즌 야심차게 영입을 한 건데요. 그 스마트한 팀의 변화 아니면 스마트한 팀 분위기, 전력 분석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삼성이란 팀 그리고 롯데자이언트란 팀 이런 좀 전통의 명가들은 쉽지 않은 지점들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뭐 지도자들의 성향이라든지 팀 프랜차이즈들이 여러 있는 팀이다 보니까는 다른 신생 구단들처럼 막 완전히 새로운 시도, 뭐 데이터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한다 아니면은 감독이 이름값이 없어도 우리는 과감하게 간다 이런 것들이 다소 쉽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런 시도를 작년에 처음 했는데 일단 작년에는 실패를 했는데 올 시즌이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의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또 한 번 이 실험은 실패로 끝나는 것인가가 올 시즌이 아마 그 평가의 진짜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동 캐스터,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네. 뭐 예상은 됩니다만 지는 게임 중계할 때하고 이기는 게임 중계할 때하고 캐스터로서도 굉장히 힘이 들고 덜 들고 하는 게 있으시죠? 그러니까 지는 게임에서는 한 점 내기가 왜 그렇게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용을 쓰고 계신 거죠, 중계하면서도. 그런데 자 항상 중계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자 여기 적시타 나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한데 꼭 삼진으로 끝이 나고 네. 대신 이 위기만 넘기면 다시 반격의 기회가 옵니다라고 하는데 이 위기를 못 넘기죠.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중계하면서 자꾸 반복되면은 자꾸 선수들에게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감독의 어떤 쓴소리, 구단의 어떤 문제점들을 자꾸 언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스트레스가 느껴지는 그렇죠. 부분이 네. 있죠. 비슷한 지점이 그 이제 기자실에서도 이제 삼성 라이온즈 출입 기자들은 어쨌든 출입 구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지와 좀 응원을 보내는 마음이 네. 없지 않거든요. 네. 근데 과거 앞서 계속해서 언급했던 왕조 시절에 6회 7회가 되면은 굉장히 기자들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기사도 거의 다 써놨고요. 네. 그냥 스코어만 조금 고치면 될 정도로 이미 결판이 난 경기인데 지금도 역시 7, 8회쯤 되면 집중력이 다 떨어졌습니다. 네. 이미 진 경기. 이 진 경기를 또 기사를 이만큼 써야 되나? 그러니까 똑같은 경기 막판의 어떠한 그 조용함인데 예전에는 쾌활한 조용함이었다면 진짜 지금은 침울한 분위기가 확실히 이제 예전과 다르게 있죠. 네, 취재 가실 때도 그런 점들이 어쩔 수 없이 내내 경기 보는 동안 생길 수밖에 없군요. 경기 다음 날도 진 다음 날 감독 인터뷰, 선수들 인터뷰 사실 굉장히 마음 부담스럽습니다. 고역이네요. 분위기가 안 좋은데 가서 뭐 기사거리가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올해 좀 취재 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감독 역량도 중요하지만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동 캐스터 말씀하셨습니다만 삼성이
너무 우승을 계속 해보다 보니까 신인 선수 드래프트 하는데 상당히 뭐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는데 못 데리고 오게 하니까 지명 순서가 늦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몇 년 동안 선수들이 또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젊은 선수들이 성장을 해온 점도 있기 때문에 이번 올 시즌 벌써 부상이 나와가지고 우려점이 있긴 합니다만 투수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삼성이 지난 5년간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는 동안 외국인 투수들의 그 기량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 선수들이 그동안 보여왔던 외국인 선수들입니다. 한 시즌에 6승, 5승, 15승, 8승, 지난해 21승 올렸습니다. 외국인 투수 2명이 한 시즌 동안 올린 승수가 말이죠. 이런 승수를 가지고 삼성이 그 이상의 성적을 기대한다는 게 오히려 또 좀 과하지 않을까 하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난 시즌 뷰캐넌과 라이블리가 15승과 6승, 21승을 올렸습니다. 15승 투수를 배출한 것도 상당히 오랜만이죠. 라이블리 선수도 부상이 인한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6승에 머물렀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선수가 앞으로 부진했던 삼성 외국인 투수 선발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승수를 쌓아줄 수 있을까가 뭐 불펜은 워낙 올 시즌 보니까 여러분 탄탄합니다만 좀 더 주안점을 두고 볼 분야는 이 선발 외국인 투수진이 아닐까. 사실 지난 시즌도 그렇고 그 이전도 그렇고요. 상위권, 그러니까 4, 5위권에 보면은 원투펀치가 거의 25승에서 30승을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은 이제껏 뭐 5승, 6승 하니까 이게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올 시즌 이 뷰캐넌과 라이블리에게 정말 지난 시즌 21승에서 한 4승만 더 추가해줬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석 기자 보기엔 그래도 올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투수진의 위험 요소는 뭐라고 봅니까? 우선 선발 투수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채용 선수 합류가 늦어진 동안 대체 선수들이 얼마만큼 해줄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점에서 그 원태인 선수라든지 또 작년에 이제 여러 보직을 맡았던 김대호 선수 이런 선수들이 그 최채용 선수 복귀 때까지 한 나온 경기의 절반 정도만 지지 않아줘도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그 선수들이 그렇게 못했을 경우 시즌 초반이 일단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고요. 뭐 외국인 투수들 앞서 얘기하셨지만은 외국인 투수들의 활약은 일단은 잘할 거라는 기대로 일단 해야겠죠. 근데 또 다른 걱정 요인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불펜이 전체적으로는 좀 나이가 많습니다. 오승환 선수도 그렇고 우규민 선수도 그렇고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는 물론 캠프 기간 동안 몸 관리 잘해서 뭐 부상도 없고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지금까지는 보여지지만 긴 시즌을 소화하면서 선수들이 기량 저하라든지 부상 없이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어린 선수들 뭐 선발 후보로도 언급되는 양창섭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지난해 좋은 모습을 보였던 뭐 최지강, 허윤동 이런 선수들이 사실 그냥 구위, 구질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은 선수들이에요. 리그에서도 어린 선수들 중에 굉장히 좋은 선수들인데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팀 상황에 여파겠지만은 위기 상황에 좀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투수들은 어쨌든 그 위기 상황들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면은 팀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좀 얼마만큼 성숙을 했는가, 성장을 했는가가 문제고요. 마지막으로는 투수들의 짝꿍인 포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강민호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큰데요. 강민호 선수를 대신할 뭐 김흥민, 김민수 이런 선수들이 올라와 줘야지. 강민호 선수가 많은 게임을 소화한다고 해도 한 100경기 정도를 소화하면 진짜 많이 해준 거거든요. 포수로서는. 그러면은 강민호 선수가 못 나오는 경기들, 뛰기 힘든 경기들에서 이 백업으로 나온 포수들이 공격의 빈자리도 그렇지만 특히 상대하는 투수들을 얼마만큼 잘 끌어주고 받쳐줄 수 있는가 이런 지점들이 변수이자 위험 요소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타자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타자들 어디서부터 짚어볼까요? 테이블 세터진부터 한번 들어가 보면은 지금 현재 뭐 박혜민, 김상수, 뭐 구자욱 선수까지도 테이블 세터진에서 여러모로 또 이름을 올리고 있고 또 비록 지금 현재 뭐 김동엽이라든지 오재일 선수가 빠져 있긴 합니다만 중심 타선 홈런 20개까지는 쳐줄 수 있는 선수들이 뭐 이학주까지 포함시킬까요? 피넬라 선수까지 한 중심 타선은 거포들이 어느 정도 포진해 있다고 보고 하위 타선 강민호, 뭐 이학주 이런 선수들이 또 어느 정도는 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제일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건 저는 구자욱 선수가 항상 많은 기대를 갖고 시즌을 시작합니다만 항상 부상에 시달려서 한 110경기 정도, 한 120경기 정도에 그치는 그런 시즌을 보냈다는 게 상당히 아쉬운데 올 시즌만큼은 정말 부상 없이 조금 더 많은 경기를 소화해 줬으면 하고요. 이학주 선수가
뭐 아무리 부사 수비에 있어서 리그 최고급을 달린다고 하더라도 지난 시즌 보여준 2할 2푼대 타율은 삼성 내야진에서 결코 허락할 수 없는 성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학주 선수가 과연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냐가 여러모로 뭐 많은 관건들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우 기자 주목하는 타자는 누구입니까? 일단 좀 아쉬운 게 오재일 선수의 빈자리를 이성규 선수가 진짜 잘해주고 있었거든요. 이성규 선수가 어찌 보면은 선수들은 같은 팀 동료이고 우승을 향해 가는 같은 배에 탄 사람이지만은 주전급 스타 선수가 있을 때 이런 백업 선수들은 한 오재일 선수의 빈 한 달간이 정말 큰 기회였는데 수비 연습하다가 일루 수비 연습하다가 그 점프하다 착지하면서 공 밟으면서 지금 오재일 선수 복귀하고도 몇 달 더 못 나오거든요. 이성규 네. 선수. 그럼 당장 지금 삼성은 일루수 없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일루수를 대체 자원으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물론 피렐라 선수는 그 외형에서는 조금 기대감이 있어요. 저희가 지난해도 그렇고 다리너프 선수 나간 이후로는 외국인 선수 중에 좀 이렇게 풍채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거포 같은 느낌이 네. 있는 선수가 없었는데 피렐라 선수 뭐 좀 그 몸이 좋단 말이죠. 네. 그리고 김동엽 선수도 그렇고요. 거기에 오재일 선수까지 있으면은 그 앞서 이동욱 캐스터 말씀하셨던 것처럼 왕조 시절에 진짜 무슨 최영우, 박성민, 최태인 이런 선수들 같은 좀 무게감이 이제 생긴 거죠. 그 라팍이 홈런 친화적인 구장인데 홈런을 못 치는 선수들로 발이 빠른 리그에서 도루 1위 하는 팀으로 야구를 하다 보니 이게 합이 안 맞았는데 네. 올해는 그런 부분에선 어쨌든 많은 변화가 유효했는데 그 변화를 완벽하게 뿌리지 못한 게 일단은 좀 걱정이 되고요. 박혜민 선수가 이제 시즌 시작하기 전에 스프링 매치하고 저희 뭐 캠프할 때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그 테이블 세터 1번 타자에 대한 열망이 있지만 본인이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이제 출루율이라든지 성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올 시즌 고민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가정이지만은 1, 2번이 많이 나가주고 3, 4, 5번이 복귀해서 3, 4, 5번이 각각 평균 한 홈런 20개 이상씩 쳐준다면 삼성 타선이 올 시즌 꽤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은 그 선수들을 대체하는 백업들은 다른 팀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 수준까지 네.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그 주전급 선수들이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고 또 올 시즌 좀 해줘야 되는 만큼의 성적을 보일지가 어찌 보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훈 기자는 왠지 그 마운드보다는 타선에 조금 더 긍정적인 점수, 좋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의 또 다른 위험 요인이라고 보는 게요. 네. 타자가 10점을 내도 11점 내주면 지는 경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잘 막아도 1점도 못 내면 영원히 못 이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잘 막으면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많으니까 투수가 중요해서 그래서 삼성의 궁극적으로 올해 좀 놓고 보면은 투수들이 성적의 열쇠라고 봅니다. 타자들은 어쨌든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투수들이 한 3-4경기 그러니까 각각 3-4경기니까 한 2-3주가 되겠죠. 로테이션 한 3-4번 잘 던져주면은 타자들은 대체로 다 잘 치는 수준으로 올라오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네, 아까 이동훈 캐스터 걱정하셨습니다만 올해 외국인 선수들은 뭐 좀 작년보다 나을 것 같습니까? 작년보다 나았으면 하는 그냥 바람일 뿐이죠. 과연 이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떤 기량을 선보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뷰캐넌 선수는 그 지난 시즌에 174.2이닝 상당히 많은 이닝도 소화를 해줬고요. 무엇보다 이 선수의 특징은 260명의 선수를 출루시켰는데 도루를 단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상당히 올 시즌도 참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고요. 뭐 라이블리 선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시즌 그리고 2019 시즌도 물론이고 풀타임은 뛰어보지 못한 선수입니다. 네. 한국 KBO 리그에서. 이 선수가 과연 어떤 식으로 오늘 풀타임 이번 시즌 연착륙을 해줄 수 있을지 여러모로 외국인 선수에게 갖는 기대가 큽니다. 네. 기대와 이 많은 전망 속에서 해준다면, 쳐준다면, 막아준다면 우리 정말 큰 바람을 담아서 두 분 다 말씀하고 계신데 네. 마찬가지로 이승엽 해설위원이 우리 삼성은 올해 지금 예상으로는 한 2등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근데 초장부터 걱정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부상 선수도 있고 해서 걱정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선수들이 두 분 예상대로 어느 정도만 해준다면 우리 캐스터께서는 몇 등 예상하십니까 올해? 등수를 단정적으로 그렇게 여쭤보시니까 상당히 그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뭐만 하면은 뭐 1등이들 못 하겠습니까만은 어떤 상대 전적에서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상위권 팀들이 상당히 전력 누수가 있다고 하지만은 면면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만만한 팀은 단 한 팀도 없습니다. 네. 요즘 뭐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NC나 전력 누수 없는 LG
상당히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 물론 뭐 두산이 원투펀치도 새로 영입하고 뭐 FA 선수 내주면서 전력이 좀 약화됐다. 뭐 KT도 홈런하게 나갔다. 그리고 키움도 김하성이 나갔다고 하지만 그 삼성이 상당히 그렇게 만만한 팀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 하위권에 같이 있었던 이제 SSG 랜더스 이 팀 또한 상당히 또 많은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보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조심스레 144경기 하고 몇 경기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가을 야구는 했으면 좋겠다. 물론이죠. 네, 했으면 좋겠다. 석 기자는 몇 등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삼성만큼 지금 절박한 팀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5시즌 동안 그 가을 야구 없이 가면서 팀이 많은 변화를 그렇게 겪진 않았어요. 물론 김한수 감독에서 이제 허삼영 감독으로 바뀌긴 했지만은 뭐 홍준학 단장도 계속해서 지금 임기를 이어오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팀의 체제들을 봤을 때는 올해가 승부수를 던지는 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올 시즌도 만약에 가을이 없다면 아마 구단 상층부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는 더 이상 핑계가 없는 지점까지 온 거거든요. 네, 배수진이군요. 제가 보기에는 가을 야구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경기, 두세 경기에서는 좋은 평가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3경기 이상, 4-5경기까지 갈 수 있는 지점에 와야 올 시즌을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점에서 네. 삼성은 3위 이상 안 하면 올 시즌은 실패란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아질 것 같기 때문에 네. 3위 이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팬들보다 서공 기자가 프론트를 더욱더 압박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네요. 팬들을 빙자하여 예. 3위면 그래도 많이 봐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거 참 이렇게 지금 시즌 시작이니까 한번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니면 언제 이런 얘기 해보겠습니까? 네. 올해 누가 1등 할 것 같습니까? 1등을 꼽으라고요? 네. 왜냐하면 팬들은요 내기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측할 때 그나마 요즘 프로야구가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삼성 팬 아닌 그냥 일반적인 프로야구 팬들한테는 더 재미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같이 삼성이 우승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상황에서 프로야구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지금 예측해 볼 수 있는 여러 변수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나성범 선수가 상당히 많은 러브콜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즌에 그런 투타 선수를 모두 건재해 있는 그곳이 상당히 유력하지 않을까. 예,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맞상대를 펼칠 팀이 이제 우리 서공 기자가 또 사랑하는 많이 아끼는 그 팀이 되지 않을까. 마산 아니면 또 잠실로 가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통 전년도 우승팀 우승 예측하는 거를 좀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우승을 그렇게 하죠. 대부분 2년, 3년 연속 하죠. 근데 삼성이 우승하던 시절에도 항상 올해 우승 삼성이냐고 했을 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올해도 NC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팀들이 견제를 할 거고요. 물론 한국 시리즈 진출 가능성은 아마 NC가 제일 높을 거라고 네. 보지만 저는 올해 한동안 우승 못했던 팀인 LG 트윈스 올해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LG 트윈스의 가능성이자 위험 요소는 같이 공존합니다. 유지영 감독이 첫 시즌인데요. 첫 감독으로서 어마어마한 활약을 보일지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할지가 LG의 성공과 실패의 그 갈림길이라고 보고요. 네. 그 두 팀 사이에 삼성에서 3강 체제로 올 시즌이 간다면 꽤 재밌고 좀 수준 있는 리그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딴 팀들은 전력 요소가 너무 크고요. 그 야구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데 뉴스로 그냥 야구를 접하시는 분들이 SSG 얘기를 많이 하세요. 추신수 선수도 오고 구단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SSG한테 그런 관심과 열기가 과연 독이 될지 아니면 득이 될지도 좀 올 시즌의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네. 하도 그동안 우리가 99688의 여파가 두 분 말씀 속에서도 전 느껴지는 게 예. 어차피 뚜껑 열어서 해보기 전에 아무도 모르는데 두 분 다 우리가 우승할 거란 얘기는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그래도 서공 기자는 3위까지는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비하면 저는 삼성 팬들에게 많은 좀 야단을 맞을 것도 같은데 3위도 좋고 2위도 좋습니다만 가을 야구 한 삼성에게 번만 있어서 했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4, 5월 부산 공백기를 어떻게 버텨서 이제 올스타전 내지는 올림픽 브레이크 기간이 길면 한 3주 정도 지금 네. 예상되고 있는데 그 전까지 한 8, 90경기를 한 5할 승부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 관건이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우승도 좋지만 가을에 라팍에서 야구 한 번 봤으면 좋겠다가 사실은
당면 최대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등이 의미가 없는 게요. 5등 하면은 라팍에서 가을 야구를 못 하거든요. 네. 와일드카드는 4위 홈구장에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3위 아래는 실패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라팍에서 가을 야구 한번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군요. 그 시민운동장 시절에는 가을 야구를 안 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격세지감입니다. 네. 두 분 오늘 뭐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잘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그 삼성 라이온스 올 시즌 전망을 하시면서 예. 못하신 말씀 혹은 두 분 다 이렇게 가장 경기장 그다음 선수단과 가장 가까이에서 진행을 하시는 분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두 분께 1분 드리겠습니다. 각 1분 내에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이동 캐스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한 인터뷰에서 삼성 라이온즈 원기찬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프로야구는 사회 구성 요소이자 많은 사람들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이렇게 공표하셨던데 지역을 연구를 하는 프로스포츠가 가지는 어떤 사회적 역할이자 사회적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구가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기를 또 겪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 그 속에 이제 코로나라는 악재 때문에 지난 1년의 시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이 아니고 1년의 긴 겨울을 보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모로 시민들이 많이 지쳐 있고 또 욕구를 분출하지 못하면서 이래 답답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런 삶에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바로 이 삼성 라이온즈가 올 시즌 치열한 경기를 통해서 팬들에게 선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바로 지역 연구 스포츠단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석 기자. 저는 뭐 선수들 경기 잘했으면 좋겠고 이런 거야 뭐 앞서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 삼성 라이온즈 선수단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젊어지고 세련돼진 지점들이 많거든요. 팬들이랑도 과거에 비해서 정말 스킨십이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고요. 그 어찌 보면은 대구라는 지역에서 뭐 수도권과 거리가 있고요. 또 이 지역의 문화 콘텐츠나 여러 가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문화들 중에 어찌 보면은 가장 그래도 트렌디하고 좀 전국적인 콘텐츠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스포츠, 프로야구인데 그런 의식을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도 다시 지역에 가졌으면 좋겠고요. 가지고 있고요, 많이.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으려면 결국 성적이 전제가 돼야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팬들을 생각하는 마음, 팬들과의 접점을 좀 더 늘려가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노력을 하려는 선수들이 지금 예전에 비해 더 많아졌거든요. 예전에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가졌던 선수들은 다들 이제 은퇴를 하고 지금 젊은 선수들은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너무나 친절하고 팬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 팬 지향점들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게 성적이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동훈 대구 MBC 프로야구 캐스터 서건 기자 두 분 모시고 라이온스 파크에서 가을 야구의 염원을 담아서 2021 시즌 삼성 라이온스 프로야구 전망 한번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남의 비위를 맞추어 살살 달래는 일을 나타낼 때를 두고 입발림 소리라고 합니다. 입에 발린 소리라는 관용적 표현으로 흔히 쓰고 있습니다. 마음에도 없이 거칠애로 하는 말입니다. 한편 입 바른 소리는 바른 말을 하는데 거침이 없는 그런 태도를 가리킬 때 씁니다. 때로는 현실적 여건은 고려치 않고 원칙적인 말을 하는 경우를 이를 때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현 정부 청와대의 주요 참모들은 시민사회 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참으로 입 바른 말을 많이 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데 거침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말과는 달랐던 일들이 알려지면서 입 바른 소리가 사실은 입에 발린 말들이 아니었냐 하는 의문이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선거철입니다. 입 바른 소리를 잘하는 정치인들이 입에 발린 소리에도 아주 능하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 요즘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